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 검거된 한 남성과 두 모녀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40억 재산에 눈이 멀어 며느리와 아들, 시부에게까지 마술을 뻗친 집요한 계획이었죠.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고향 언니의 소개로 6년 전에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이나 선을 목적으로 소개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고, 빵집 오픈 준비를 할 때 월세로 들어갈 만한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마침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고향 언니의 후배가 남편이었고, 20억짜리 건물에 월세 주고 산다기에 지인 도움으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소개를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 3년 전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남편이 부자 부모님을 만나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도 참 갑갑한 삶을 살았다 싶었습니다. 너는 뭐 좋은 거라고 죽은 사람 사진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냐? 보는 사람 기분 나쁘게. 너도 죽은 네 애미 따라 저 세상 가고 싶어? 새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좀 보는 게 뭐 어때서요? 그립고 보고 싶을 때 혼자 보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에휴,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본인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남편을 안일 곱게 보고 구박을 서슴없이 했어요. 챙길 물건이 있어 시댁에 찾아갔던 그날도 남편이 잠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찍혀있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기분이 나쁘셨던 것인지 안 좋은 기운을 다 털어내야 한다며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가져와 가차없이 남편에게 뿌려댔죠. 남편은 당연히 화가 잔뜩 나서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고 저는 급하게 머리며 옷에 묻은 소금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지금 계시는 시어머니는 새어머니시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고 배다른 여동생 한 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두 분이 재혼을 하시고 배다른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언젠가 아버지에게도 짝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내심 어머니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옆에 없을 때마다 남편을 구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배다른 여동생은 시어머니와 성격부터 행동까지 완전히 판박이었다고 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배다른 여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더욱 과감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릴 때와 변한 것이 없었다고 해요.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으면 철이 들어야 하는 건데 시누이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소금을 뿌려대는 시어머니 옆에서 시누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배꼽 잡고 웃으며 남편을 가지고 놀고 있더군요. 와, 대박. 이거 완전히 TV에서나 보던 그림 아니야? 드라마에서는 김치, 우리 집은 소금이네. 그러니까 오빠는 왜 엄마 심기를 건드려서 소금벼락을 맞아. 하여튼 눈치코치라곤 하나도 없어서. 너 조용히 안 해?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너까지 보태지 마라. 너 옆에서 계속 깐족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가만히 안 두면 오빠가 어쩔 건데. 오빠는 아버지 안 계시면 나한테 안 돼. 그러니까 이 집에 기어 들어오긴 왜 기어 들어와? 알아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오빠 잘못이니까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엄마 쫓아오기 전에 얼른 가는 게 어때? 또 소금벼락 맞고 싶지 않으면. 시누이가 남편이 한심하다는 말투로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저도 속에서 열불이 났죠. 남편도 시누이까지 옆에서 못된 행동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눈치 없는 시누이는 옆에서 끝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더니 쌩안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난리를 치고 싶었죠. 하지만 괜히 가족 간에 소란을 피우면 결국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며느리잖아요. 게다가 남편도 속상하고 힘든데 저까지 괜히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남편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옆에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감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런 못된 짓은 하지 않았을 테고 상황이 180도 달라졌겠죠. 하지만 당시 시아버지는 한국에 계시지 않았고 남편과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건설 일을 하고 계시고 외국에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4년 동안 필리핀에 나가서 살게 되셨거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혹시라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지 그쪽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는지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시아버지는 필리핀 음식도 잘 드시고 계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시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필리핀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거나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혹시 한국 제품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 말씀만 하세요. 여기도 한국 제품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한국보다 여기가 마음이 편해. 음식도 꽤 잘 맞고 일도 훨씬 편하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눌러 앉을까 생각 중이야.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되니까 마음 맞는 필리핀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한국보다 필리핀이 마음이 편하다니 그건 다행이지만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은 마세요. 나중에 손주 태어나고 하면 아버지가 돌봐주고 키워주고 다 해준다면서요. 가끔씩 전화해서 제가 필리핀 생활 괜찮냐고 불편한 것 없냐고 여쭤보면 시아버지는 항상 한국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눌러앉겠다는 말은 항상 농담처럼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심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듯 보였어요. 남편도 그게 무서웠던 것인지 장난스럽게 답을 하긴 하지만 눌러앉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아예 그곳에 눌러앉게 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본인들 세상인 것처럼 더욱더 막무가내로 행동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그게 걱정되는 듯 보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아버지가 필리핀에 아예 놀러 앉겠다고 하시는 게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거든요. 남편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본인이 고등학생 때 시누이가 시아버지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둘의 사이가 정말 심각해졌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당시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던 상황이라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와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시누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고 시아버지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겠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딸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서재 서랍을 우연히 열었다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고 이후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듣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남편이 보기에는 시누이가 밖에서 나온 아이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졌는지 이날 이후로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은 성인이 된 후 시아버지와 함께 술 한잔을 기울이면서 대놓고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친딸이 아닌 걸 알았는데 왜 이혼 안 하세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싸우시잖아요. 그럴 바에야 이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일반 가정도 아니고 우리는 재혼 가정이잖아. 그래서 참고 살았던 거지. 그때 유진이도 많이 어렸었고 네 새엄마 말 들어보니까 하도 많은 남자를 만나서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더라. 그래도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고 지금껏 키웠는데 친딸 아니라고 버리면 유진이한테 큰 상처가 될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결국 기른 정을 택한 것이었어요. 시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셨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목에 핏대 세우고 싸우며 살아도 이혼은 끝까지 하지 않겠다 결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아도 밖에서 애를 낳아온 시어머니는 끔찍하게 싫었던 것인지 외국 갈 일이 생기자 바로 가겠다 대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었을 때 시아버지는 한국이 제일 편하다면서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도 거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생기자 바로 가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그만큼 시어머니와 같이 있기 싫으셨던 것이겠죠. 사실 저라도 밖에서 애를 낳아왔으니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살아도 무살할 텐데 시어머니가 용서했으면 그만이라며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게 정말 싫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필리핀에 가게 되셨고 연로하셔서 그런지 오랜 시간 비행을 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자주 들어오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와 봤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명절에 잠깐 오셨다 가시는 편이죠. 게다가 명절 때 아주 잠깐 들어오셔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싸우셨습니다.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고성방가로 신고를 하실 정도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만 해도 목에 핏대 세우고 싸운 적이 많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니 시누이도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았죠. 시누이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고 가끔씩 마주쳐도 거의 본체만 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명절에는 시누이에게 질문 한 번 없던 시아버지가 시누이 하는 짓이 정말 답답하셨나 봐요. 맛있다며 갈비를 열심히 뜯고 있는 시누이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너는 결혼을 했다는 내가 명절 내내 이 집에 붙어 있으면 되냐? 결혼해서 며느리 되었으면 시댁에 가서 요리도 하고 일손도 돕고 해야지. 아무리 절이 없어도 그렇지. 네 남편만 덜렁 보내면 어떡해? 그리고 집에 있으면 너도 식구인데 네 새언니 좀 도와. 갈비나 뜯고 있지 말고. 저희들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합의 봤는데요. 명절 때는 각자 집에서 보내기로 약속해서 굳이 제가 가서 요리하고 일손 도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집 딸인데 일을 왜 해요? 새언니는 며느리니까 나는 거죠. 너는 엄마 아빠 입장 생각 안 하냐? 여기서 네 몸뚱아리만 편하면 끝이야. 네 시댁에서 얼마나 부모 욕을 할 거야. 며느리가 되어서 명절 때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친정 가서 갈비나 뜯고 있으니 제대로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야 한다고 뒤에서 크게 씹을 것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 집안 식구 아니야. 당장 일 안 해.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자 시누이는 무서웠던 것인지 시어머니 뒤로 쏙 숨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바탕 크게 싸우셨어요. 물론 남편이 두 분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고 그날 점심때 화가 잔뜩 나신 채로 필리핀으로 돌아가셨죠. 시아버지가 필리핀으로 가시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 신나서 백화점으로 쇼핑을 가더니 언뜻 봐도 비싼 명품들을 양손에 쥐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이 쇼핑 후 손에 들고 오는 것들을 보고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 필리핀으로 가셨는데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백화점 쇼핑까지 하고 들어오나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저 신이 나서 백화점 쇼핑한 것들을 입어보고 착용해보며 패션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를 모셔와드리고 온 남편이 그 모습을 발견했고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패션쇼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 필리핀으로 가버리셨는데 지금 쇼핑을 갔다 온 거예요? 게다가 한두 개도 아니고 명품들로 한가득이네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을 이런 곳에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아버지 쫓아냈냐? 혼자 꿍해져서 먼저 가버린 거지. 삐돌이도 아니고 맨날 삐질 건 또 뭐야? 막말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쇼핑을 못해? 이번 일은 엄연히 네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너도 지난번처럼 소금 또 맞고 싶지 않으면 얼른 집이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과 저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냈어요. 남편은 집에 다시 들어가자며 제 손을 잡아당겼죠.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시댁에 들어가 봤자 싸움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괜히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며 남편 손을 잡고 뒤돌아 나왔어요. 그렇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명절이 끝나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필리핀으로 떠나신 후 약 한 달이 지났어요. 당시 남편과 저는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부부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만 잠깐 갔다 오느니 차라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종합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왕 검진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하자고 해서 MRI에 CT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종합검진을 마치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선생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저희를 바라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종진님, 그동안 호흡곤란이나 기침 증상 없으셨어요? 지금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까 폐암 초기신 것 같은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진행하시길 잘했네요.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 나이에 폐암이라뇨? 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 혹시 다른 사람 차트랑 바뀌거나 한 건 아닌가요? 차트가 바뀌거나 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도 건강검진을 제때 하셔서 초기에 발견하셨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폐암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다행히 이종진님은 빠르게 발견되어서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금방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폐암이라고 하니까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보양식 같은 것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는데도 며칠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잘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치료받아서 건강해지고 싶긴 했던 것인지 마음 정리가 된 후부터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치료를 가더군요. 사실 시아버지에게도 남편이 폐암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저희는 결국 알리지 않기로 했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자신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고 또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계시는데 괜히 걱정만 끼쳐드리기는 싫다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되나 했었는데 남편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그런지 금방 건강해졌고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매번 치료를 갈 때마다 치료 효과가 좋다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고 완치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희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한 채 계획했던 아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 지나고 남편의 폐암 종양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재발될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폐암 걱정도 덜고 아기까지 생기니 이제 좋은 일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시댁에 좀 오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또 무슨 큰일이 있길래 시댁으로 부르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어른이 오라고 하시니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울고 있었죠. 게다가 시누이도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무슨 사기라도 당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평소에 소금까지 뿌려가며 구박을 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집안이 확 가라앉은 분위기여서 저는 주변만 살피며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을 붙잡고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어리둥절했죠. 윤진아,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네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폐암에 걸렸다고 하더라. 우리 종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1년 전에 수술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 오빠 수술 이후에 아기 가진 거라고 말씀드렸어야지. 어머니, 오빠 이제 괜찮아요. 완전히 다 나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보, 미안해. 나 오늘 정기검진 갔다 왔는데 폐암이 재발했대.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하고 조만간 입원도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정말로 재발한 게 맞는 거냐고 남편에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남편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정말 폐암 재발이 맞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작 1년 만에 암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인지 눈물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재발 소식을 듣고 절망감에 빠진 남편에게 아무래도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 암 재발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재치로 들어가자 했답니다. 그날 시댁은 울음바다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남편을 미워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기 천사가 생겼으니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암 재발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그날 두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더 힘들 텐데도 그날 하루 종일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여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우리 저번에도 한번 경험했잖아. 이번에는 더 열심히 치료해서 내 몸속에 남아있는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없애면 되지 않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병원에서 요양 제대로 하고 온다고 생각하자. 응? 당신은 참 말 쉽게 한다. 그게 무슨 요양이냐? 항암 치료가 그렇게 웃으며 넘길 만큼 쉬운 줄 알아? TV에서 보니까 항암 치료 받고 나온 사람들 맨날 토하고 먹지도 못하던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이번에는 치료 완벽하게 해달라고 암덩어리들 다 없애달라고 할게. 알았지? 처음 폐암인 것을 알았을 때는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자신감인지 오히려 힘이 넘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암 치료를 한 번 해봤는데 2번은 못하겠나 싶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치료를 하면 조그마한 암세포도 완벽히 없앨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예정대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옆에 꼭 붙어서 병간호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보니 문을 닫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힘들어도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었죠. 남편도 본인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 빵집 문을 열고 제 일하는 게 미안하지 않고 좋다면서 힘들면 주말에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는 남편의 친한 친구가 의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친구에게 바쁘더라도 가끔 들여다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하루도 안 빼놓고 빵집 문을 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빵집 문을 닫고 남편을 보러 병원에 찾아갔는데 남편 친구가 로비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혹시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창현 씨, 혹시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 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그렇죠? 큰일은 아니고 재수 씨가 병실 들어가서 보면 조금 놀랄 것 같아서요. 며칠 전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서 밥도 못 먹고 자꾸 토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종진이가 쓰러져서 계속 잠만 자네요. 며칠 있다가 깨어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원래 항암 치료 후에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요?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컨디션 회복하면 바로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남편 친구는 저에게 금방 깨어날 거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원래 항암 치료는 체격이 좋은 남자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끔씩 항암 치료 후에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의사인 남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평소에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좋으니까 금방 회복하고 일어나겠지 싶었어요. 남편 친구의 말대로 정말 남편은 며칠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었죠. 잘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말도 잘하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만 받고 들어오면 컨디션이 확 떨어져서 그런가 자꾸 쓰러졌다가 며칠 후에 깨어나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에 깨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빵집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병원 가기 전에 시댁에 왔다가 가라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이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가봐야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와보라고 하시니 정말 한숨만 나왔죠. 하지만 어른 말을 무시할 순 없으니 저는 빵집 문을 닫은 후 곧바로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도착한 저를 보고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꺼내셨습니다. 종진이는 아직도 못 깨어났다면서. 내가 며칠 동안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종준이도 오늘 내일 하는데 너희들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
과부 소리, 남편 잡아먹었단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보다 일찌감치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너한테도 낫지 않겠냐?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뱃속에 종진 씨 아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뇨. 부부는 평생 한 몸이나 다름없는 건데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핑계대며 이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오늘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하면서 억지로 저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말 듣고 이혼하면 너 내가 현금으로 10억 챙겨줄게. 그러니까 종진이랑 깔끔하게 끝내고 새 출발해라. 10억이면 합의 이혼해도 쉽게 못 가져가. 막말로 네 남편 곧 있으면 죽을 텐데 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거니. 요즘 아무리 기술 좋아졌어도 암 쉽게 못 고친다. 40살 안 됐으면 아직 꽃 같은 나이인데 돈 받고 이혼해서 편하게 살아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어머니가 10억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혼은 서류 제출할 때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10억이 없으면 너한테 준다는 소리를 하겠니? 그리고 이혼 서류 제출은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꾸 10억을 준다는 소리를 하면서 저랑 거래를 하려고 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1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시누이 남편이 술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빚이 크게 쌓여 있었고 빚쟁이들에게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시누이는 남편이 술 장사를 말아먹자마자 본인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에 숨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시누이를 끔찍하게 아끼는 시어머니가 1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저와 거래를 하려고 했을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말로 시누이도 시댁에 숨어있는 판국에 게다가 본인 딸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시누이 남편 빚을 먼저 갚아주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그런 큰 돈이 있으면 아가씨 빚이나 먼저 갚아주세요. 저는 돈에 큰 욕심이 없고 오빠랑 이혼을 할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야, 너는 밥을 떠먹여줘도 걷어차냐. 돈까지 쥐어주겠다는데도 이런 좋은 기회를 뻥하고 차버리면 어떻게 하니? 네가 생선 가게 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서 감이 안 오나 본데 10억이면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월세 받아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1층 제일 좋은 자리에서 월세 부담 없이 네 빵집 차려놓고 할 수 있다고. 어머니,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빵집만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돈 있으면 아가씨한테 쥐어주세요. 어머니, 저는 면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만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겠다는 제 뒤로 막말을 마구 내뱉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무시한 채 시댁을 나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주말 내내 한시도 남편 옆을 떠나지 않고 간호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빵집 문을 열자마자 엄마에게서 다급하게 연락 한 통이 왔어요. 얘 윤진아, 너 빨리 엄마 가게로 좀 와. 네 시어머니 신우이랑 어떤 남자 한 명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혼 어쩌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지금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 가게 다 뒤집어 엎고 난리 났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엄마 가게를 찾아갔어? 거기까지 가서 이혼 소리를 꺼낼 줄은 몰랐네. 엄마, 내가 20분 안에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급하게 빵집 문을 닫고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생선 가게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친정엄마 가게는 제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찾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생선 가게 앞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어떤 남자 한 명이 진열해놓은 생선들을 뒤집어 엎고 나와 남편을 이혼시킬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 누군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막대하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봤죠. 그런데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다닌다던 시누이 남편이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같이 찾아와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날 이혼시킬 거야 말 거야. 당신 딸한테 우리가 10억 쥐어준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데? 자꾸 그렇게 딸 이혼 안 시키고 버티면 당신이랑 딸이랑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멀쩡한 우리 엄마 가게는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요즘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 이혼시키면 얻는 게 뭔데 대체 이렇게까지 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주인공 기어 오셨네. 오면서 봤죠? 어머니 가게 열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요. 어차피 이렇게 버텨봤자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 준다고 할 때 받고 조용히 정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혼 남편이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면서 정말 큰일 나고 싶지 않으면 도장을 찍으라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서 바닥에 던지며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자 신혼 남편은 제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밀면서 본인이 착하게 굴 때 도장 찍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안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손가락인 엄마도 본인 가게를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나한테까지 손을 대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며 불사다구를 마구 날리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윤진이 입장 생각해서 성격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그래, 어디 한번 생선 맛 좀 제대로 봐라. 어차피 팔지도 못하게 된 거 나도 이판사판이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친정엄마는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다가 흩어진 생선 몇 마리를 주어서 신우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에 명중시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리를 질렀고 신우 남편은 생선 맞고 눈이 뒤집혔는지 더 험하게 가판대를 뒤집어 엎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저에게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니 생선 가게에서 쓰는 생선 손질용 도마 큰 것을 가지고 와 생선 몇 마리를 집어들고 생선 대가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생선 대가리 자른 것들을 또다시 시누이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면상에 비비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딸을 위험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너희 셋도 똑같이 도마의 생선이 되는 거야. 나는 다 참아도 내 딸 건드리는 것은 못 참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을 거야. 이 노인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실까?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내가 이 생선 가게 못쓰게 부숴버리고 곧바로 여기 있는 당신 딸 빵집으로 간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고 가시죠.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을 텐데요. 신우 남편이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생선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헐레벌떡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도 본인이 잡혀 들어가 조사라도 받게 되면 눈치 빠른 빚쟁이들이 쫓아올 테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도망가는 신우 남편을 보고 도망을 치려고 했으나 곧 도착한 경찰들 때문에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고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당연히 여기저기 망가진 친정엄마의 생선 가게 수리비와 장사 못한 것들은 모두 보상해줘야 했죠. 저는 경찰까지 불렀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도 오질 않았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신우 남편을 이용해서 친정엄마 가게에 찾아가 협박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제가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시어머니는 아예 방법을 바꿨어요. 그 일이 있고 약 2주가 지났을 때 뜬금없이 시누이가 신혼집에 갑자기 찾아왔죠. 그것도 자신이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며 치즈와 알로에 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뜸 사과하러 왔다며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며 문을 열길 재촉했습니다. 아가씨가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남편 면회 시간이라 나가봐야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지. 아, 오빠 면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냥 지난번 생선 가게 일 사과도 할 겸 친구한테 치즈랑 알로에 선물도 받았고 해서 같이 밥 해 먹으려고 왔어요. 엄마도 점심 식사 같이 하겠다고 곧 온다고 하던데 언니 혹시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저는 지난번에 사과하러 왔다는 신호의 말이 못 믿었으나 일단 집에 온 손님이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호이는 얼른 자리에 앉았죠.
나는 차라도 내주겠다고 했으나 신우이는 손사래까지 쳐가면서 괜찮다고 자신이 가지고 온 알로에 주스가 너무 맛있으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언니, 이거 제가 어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알로에 농장이랑 젖소 농장 같이 하고 있는 친구에게 택배로 선물 받은 건데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일은 저희가 너무 심했죠. 처음에는 가판대 부수면 난리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지난번 일은 너무 심했네요. 서방님까지 친정엄마 가게에 오셔서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살다 10억 줄 테니 이혼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저랑 엄마는 오빠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언니가 안쓰러워서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애도 가졌는데 엄마한테 10억 받아서 이혼하고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좋은 건물 하나 사서 임대 수익 받고 거기서 빵집도 하고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안쓰러워서 10억 주고 이혼하라고 했다면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서서 돈 줘가며 이혼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시누이는 계속해서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하다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계속했죠. 그렇게 한참 시누이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시어머니도 신혼집에 오셨습니다. 둘이 사전에 작전이라도 짰는지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자마자 친정엄마 생선 가게 일은 정말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누이에게 치즈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점심이나 같이 해먹자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제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시누이도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치즈 많이 넣어야 한다면서 애교를 피웠습니다. 솔직히 연락도 없이 찾아와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 싫었어도 그래도 제가 집주인인데 챙겨야 되나 싶어서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깜짝 놀라면서 애까지 가졌는데 뭘 들어오냐고 저는 해주는 음식만 맛있게 먹어주면 된다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음식이 다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점심 먹자면서 저를 식탁에 앉혔고 따뜻할 때 얼른 먹어보라고 권했죠. 그런데 아무리 치즈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지 식탁에는 온통 치즈가 들어간 음식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치즈 선물이 많이 들어왔다 해도 그렇지 식탁에 너무 치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 치즈 별로 안 좋아해요. 게다가 요즘 입덧 때문에 느끼한 거 잘 못 먹는데 그냥 저 나중에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어머니랑 아가씨 드세요. 그래도 차려준 사람 성의 생각해서 조금만 먹어봐라. 임산부가 이것저것 음식 가리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유진이 친구 농장에서 방목형으로 소 키워 나온 우유로 만든 치즈라서 고소하고 맛있어. 그래요, 언니. 내가 이거 꿍꿍거리면서 가져온 건데 속 안 좋아도 조금만 먹어봐요. 일반 치즈랑은 확실히 달라요. 친구가 신경 써서 만들어 보내준 거라 분명히 언니도 좋아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꾸만 나중에 먹겠다는 저에게 치즈로 만든 음식을 권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입덧이 심해서 음료만 조금 넘기던 상황이라 저는 먹는 둥 마는 둥 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음식만 휘젓고 있으면 되겠냐고 숟가락으로 팍팍 떠먹으라며 직접 제 숟가락을 가져가 치즈 스프를 한 스푼 크게 떠서 줬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이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거실로 나가서 입을 헹궜어요.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건네준 치즈 스프를 놓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온 듯 보였어요. 안에서 뭘 하고 있길래 문을 늦게 열어. 엄마 팔 빠지는 줄 알았다. 아,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와 계셔서 시누이 친구가 이것저것 보내줬다고 가지고 와서 음식 해준다고 하길래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어. 엄마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에 와서 직접 음식까지 해주었다고 하니까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더니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식탁에 올라가 있는 알로에 주스와 치즈로 만든 음식들을 보자마자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시어머니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내 생선 가게 부수고 난리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기에 기어들어와서 이런 미친 짓을 해? 아무리 이서방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키운 아들의 애를 가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로서 이딴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니? 아유, 사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딸이랑 저는 지난번 일 며느리한테 사과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온 김에 딸 앞으로 선물 들어온 치즈랑 알로에 가지고 와서 식사 좀 차려준 건데 대체 왜 이러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니들이 한 짓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 생선 가게 보셨으면 사과는 여기에 와서 할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했어야지. 딸 시댁 식구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더니 이 집안 아주 개판이네. 니들 안 되겠다. 오늘 나랑 한판 붙자. 친정엄마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고 겁을 먹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인 가방 챙겨서 주랭랑을 쳤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가고 조용해지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혹시 음식 먹은 거 없냐고 물으며 병원부터 당장 가보자고 했죠. 알고 보니 치즈와 알로에는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치즈는 유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알로에 주스 조금 먹은 거 빼고는 입에 댄 것이 없어서 아기도 저도 무사할 수 있었죠. 급하게 병원에 다녀온 후 주차하고 올라오겠다는 친정엄마 말에 저는 먼저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간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 앞에 다시 와 있었어요. 문 앞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제 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니? 아기는 멀쩡하다니? 그러게 임산부가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냥 내 말대로 10억 받고 이혼한다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냐. 에휴, 이제라도 미련 떨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돈 있으면 애도 편하게 지우고 너도 부자 흉내내고 좋잖아. 그래요, 언니. 나랑 엄마는 언니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까지 계속 이런 짓 할 건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어차피 지금도 오빠 의식 잃고 내일 모레 하는데 언니도 앞으로 살 길 찾아야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자꾸 저를 돈으로 회유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순간 친정엄마가 올라왔고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야기에 집 앞으로 급하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화들짝 놀랐는지 뒤로 자빠졌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엄마는 그 모녀를 보곤 무슨 저런 잡것들이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그런데 그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을 동안 저는 병원에서 오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이 의식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남편이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걱정이 되는 마음에 빵집도 당분간 문을 닫고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올라온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죠. 그래도 남편은 깨어난 첫날에는 힘이 없어 말도 못하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남편 휴대폰으로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잔뜩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진아, 아버지 방금 저 세상 갈 뻔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건을 쌌어. 자꾸 나만 쫓아오는데 아주 큰일 날 뻔했다. 지금 간신히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해요?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경찰 도움 받아서 짐이랑 여권 챙겨서 한국으로 오세요. 알았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남편의 말에 필리핀에 남아있는 일도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책임감 없이 한국으로 넘어가냐고 하셨죠.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이번엔 운이 좋아 살아있지만 다음번에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면서 당장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그걸 남편도 느꼈던 것인지 결국 걱정하실까봐 쉽사리 꺼내지 못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런 상황에 이런 말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많이 아파요.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말 못했는데 폐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이에요. 안 그래도 윤진이 제가 폐암인 것을 알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까지 속썩이면 어떡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폐암이라니.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안 하면 어떡해. 아무리 아버지가 외국에 와 있다고 해도 최소한 아프단 얘기는 했어야지.
결국 시아버지는 남편이 아프단 소식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했고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필리핀과 한국에서 공조수사를 하기로 했다더군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얼마나 아픈 건지 상태를 확인하셨죠. 물론 그동안 아프다는 것을 숨기고 얘기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저와 남편에게 서운하다면서 쓴소리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가 필리핀에서 그런 큰일이 있었다고 해서 다치거나 하진 않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래도 멀쩡한 모습으로 오셔서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시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당신은 내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엄마가 되어서 집에만 처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며느리랑 내 아들만큼은 잘 챙기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을 텐데. 그리고 왜 나한테 종진이 아픈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아니, 나는 애들이 당신 걱정하니까 알리지 말자고 해서 따른 것뿐인데. 그리고 나도 신경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동안 며느리랑 같이 오며 가며 종진이 상태 살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아빠. 오빠 정신 잃고 못 일어났을 때도 엄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폈어요. 새언니만 병간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기자였다면 정말 연기 대상감이었을 거예요.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억울한 표정을 하고 본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을 살펴보았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이냐면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시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으니 이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일같이 병실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척을 했죠. 항암 치료도 입맛이 없을 테니 먹어보라며 죽도 가져오고 치료받을 때마다 항상 동행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도 아들이 걱정되는지 저와 번갈아 가면서 남편 옆을 지켰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오시고 몇 주가 흘렀을 때 갑자기 경찰관들이 남편의 병실로 찾아왔죠. 그리고는 옆에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만들어 온 음식 좀 먹어보라며 권하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조사해야겠다면서 데리고 갔어요. 남편도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혼란스러워했죠. 남편이랑 저랑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경찰서에 찾아가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던 시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1시간 전에 경찰관들이 와서 새어머니랑 유진이 조사할 게 있다면서 데리고 갔어요. 경찰관들 표정이 꽤 심각해 보이던데 뭔지는 몰라도 무슨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찰서에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도 없다. 안 그래도 경찰서에 갔다 오는 길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내가 얼마 전에 건 맞아 저 세상 갈 뻔했던 게 다 네 잘난 새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더라. 게다가 동생의 자식 그리고 사위까지 끌어들여서 그딴 일을 꾸몄단다. 울며불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값 받으라고 무시하고 나왔어.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한 게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도 아니고 필리핀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그런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황당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며칠 되지 않아서 건을 쏜 사람이 필리핀 경찰에 잡혔는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소위 말해 노는 사람이며 예전에 한국에서 죄를 짓고 필리핀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시어머니 남동생과 안면을 트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신우의 남편이 본인이 지은 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한국으로 들어왔고 필리핀에서 나쁜 짓을 하며 벌어놓은 돈으로 한국에 술집을 차렸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 남동생이 본인 조카에게 아는 동생이 한국에 술집을 오픈했으니 친구들이랑 한번 가서 매상 좀 올려주라고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의 남편의 술집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빚더미에 오르자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가진 거라곤 시아버지 소유의 카드밖에 없었던 시어머니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남편은 본인이 폐암 재발을 했다고 밝힌 후 뻑하면 쓰러져 정신을 잃으니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아버지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아내인 자신의 손에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짓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시누이 남편도 필리핀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시어머니의 남동생도 필리핀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시아버지를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에게 재산을 빼앗길까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미리 선수를 쳐서 10억 줄 테니 이혼을 하라고 그 난리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남동생은 필리핀에서 잡히게 되었고 경찰 앞에서 옥살이 기간을 줄여보고자 다 털어놓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남편. 이 세 사람이 시아버지만 세상 뜨게 해주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본인이 홀라당 넘어갔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도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나서 이 엄청난 일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연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누워있을 동안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괜히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폐암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후회를 하더군요. 내가 괜히 폐암이라고 알려서 당신만 고생하겠네. 나는 입원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믿을 사람이 없으니 그동안 임신한 당신 좀 잘 챙겨주라고 그래서 알렸던 건데 중학교 때부터 나를 키웠으니까 폐암이라는데 도와주겠지 생각했던 내가 바보야. 미안해 고생하게 해서. 아니야. 당신도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 결국 이번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 및 시어머니의 남동생까지 줄줄이 연루가 되어서 미수 및 공모 혐의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경찰서에 있을 때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변호사라도 붙여주면 안 되냐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화를 꺼버리시더군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본인들이 욕심이었으니까요. 저지른 죄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옥에서 영원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되고 난 후 시아버지는 깔끔하게 이혼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셨고 시누이도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서류 정리를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셨는지 온갖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마음 편하게 항암 치료를 해서 최근엔 정상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도 태어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힘든 날의 끝에는 봄이 온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에는 결국 봄꽃이 예쁘게 필 테니 포기하지 마셨음 합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기막힌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